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폴 틸리시의 책 19세기에서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를 강독하겠습니다. 이 책은 작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한 폴 틸리의 그리스도교 사상사의 속편 혹은 제2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틸리가 강의한 거죠. 그걸 녹취해서 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 그리스도교 사상사 공부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그만두겠습니다. 이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을 잘 보면서 제 강독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영어 제목이 이렇습니다. Perspectives on 19th and 20th Century Protestant Theology. Perspectives, 그러니까 전망들이죠. On 19th and 20th Century. 19세기,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신학에 대한 전망, 이런 겁니다. 직역을 하면 그런 거네요. 여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 1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 사상사는 기독교 신학에 싹 트던 시대부터 종교개혁 이후까지를 다뤘다고 한다면, 정통주의까지 다뤘다고 한다면 이 책은 19세기, 20세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공부하면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사상사를 우리가 다 커버하는 셈이 되죠. 19세기, 20세기에는 좀 우리에게 친숙할 겁니다. 차례를 한번 볼까요? 차례. 옹기니의 머릿말을 읽지 않겠습니다. 책머리에 문제와 방법,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 첫째 마당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통주의. 종교개혁 이후에 있었던 그 정통주의인데, 요게 앞에 책에 있는 게 다시 반복되는 건가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리스도교 사상사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차례 보겠습니다. 제 7장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발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개 항목이 나오네요. 정통주의 신학, 경건주의, 합리주의와 경건주의의 관계, 소친이주의, 이렇게 4가지입니다. 똑같은 건 아닌데, 근데 거기 시대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여기 제 2권에 속하는 19,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에도 앞부분에 다루고 있습니다. 정통주의 시대, 정통주의에 대한 경건주의 반동, 정통주의는 종교개혁 신학을 스콜라 신학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관념적으로 정리를 한 거죠. 철학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게 정통주의예요. 그것은 이제 딱딱하죠. 관념적이고 철학적이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서 경건주의가 있는 겁니다. 경건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영적이다 하는 그런 말에 해당되는 어떤 신앙 형태죠. 경건주의와 파이어티즘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정적으로 그 기독교 경건을 지키는 운동입니다. 여기에 이제 청교도 이런 운동들도 포함되고요. 우리가 굉장히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이렇게 보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합리주의에 대해서 경건으로만 또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종교적인 형식과 경건성 이런 것이 중심이 되니 합리성이 좀 떨어질 수 있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합리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대두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사상들은 시계추처럼 한쪽으로 갔다가 너무 치우치면 그 반동이 나오고 변적법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첫째 마당에서 이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마당, 계몽주의와 그 문제. 계몽주의. 계몽시킨다고 하는 게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숙한 인간,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계몽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만이 아니라 유럽 사상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계몽주의를 뭐 다른 말로 하면 근대주의, 모더니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제 어떤 틀로 보는 애에 따라서 계몽주의라고도 표현하고 근대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칸트, 뭐 이성 비판 이런 게 좀 나오죠. 그런 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철학자들도 많이 나와요. 루소, 프랑스 혁명, 로망주의. 로망주의는 낭만주의인데, 네, 그리고 셋째 마당은 계몽주의에 대한 고전주의적, 로망주의적 반동입니다. 계몽주의. 칸트가 더 나오고, 슐라이르마허, 헤겔, 이런 사람 나옵니다. 넷째 마당, 보편적 종합의 파탄. 헤겔, 셜링 나오고, 케르케고르 실존주의 나오고요. 다음에 정치적 급진주의, 뭐, 칼 막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 비판을 많이 받았죠. 포에르바흐, 니체, 뭐,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에게서 기독교가 조금 이상한 집단, 약간 질병적인, 정신적으로, 질병 현상으로 비판받았습니다. 그 문제들을 넷째 마당에서 다루네요. 다섯째 마당, 새로운 조정의 길, 새로운 길을 기독교 신학이 찾았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넷째 마당, 기독교가 비판받았다고 하는 건 뭐 그럴만하죠. 열광주의에 빠진다거나 기복주의에 빠진다거나 뭐 그런 거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행동들 많이 하는 거죠. 창조론들 진화론과 맞서는 것으로 고집을 피우니까 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자, 이게 새로운 조정의 길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신학운동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러 번 거명했던 불투만, 트릴치, 뭐 종교사회주의, 칼바르트 뭐 등등이 나옵니다. 여기는 한 50년대까지예요. 이게 폴틀리 자기 자체는 다루지 않죠. 뭐 자기가 쓴 책이니까 자기를 또 하나의 이름으로 대해서 글을 쓸 수는 없겠죠. 바르트, 불트만 이런 사람들 같은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맞겠죠?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 표지 날개에 보니까 폴틀리 1886년에 태어났다고 그러네요. 그 칼바르트하고 똑같은 해 같습니다. 1965년에 죽었습니다. 그럼 몇 살? 14년, 10, 79, 80 가까이 돌아오셨군요. 바르트하고 뭐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뭐 볼트만도 비슷할 거고요. 자, 그런 사람들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950년대까지 신학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6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다른 신학 운동들이 있어요. 해방신학,
뭐 여성신학, 대표적으로 신학자 이름을 든다면 몰트만, 판넨베르크 이런 사람들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책머리의 문제 방법입니다. 서론이죠. 우리 과제는 19, 20세기에 프로테스탄트 신학이란 이 엄청나게 큰 문제를 한 학기 동안 이어지는 강의에서 전체적으로 개관하려고 하는 데 있다.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1번. 이 강의는 1963년 봄학기에 시카고 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이루어졌다. 이 강의는 프로테스탄트 Theology in the 19th and 20th Century라는 주제 아래 열렸다. 강의는 매번 1시간 반씩 8번 있었다. 이 책의 모든 각주의 자료는 여건이가 제공한 것이다. 강의를 녹취해서 낸 겁니다. 매번 1시간 반씩 8번 있었다. 그러면 별로 큰 강의가 안 되네요. 1시간 반이면 90분 강의로 18번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2학점짜리 8번 했다면 보통 10서너 번을 해야 되는데 8번이면 한 학기도 안 되는 거거든요. 특별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1963년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많을 때죠. 거의 죽기 얼마 전입니다. 78세, 77, 8세 되니까 나이 많군요. 체력적인 걸 감안해서 학교에서 특별히 배려하여 한 학기에서 8번만 강의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개관이 가능한 것은 이 강의가 뚜렷한 목적과 일정한 한계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20세기 한정해서 본다는 겁니다. 이 강의의 주된 목적은 지난날의 배경을 더듬어 봄으로써 우리 자신의 문제를 이해해 보자는 데 있다. 나는 여러분에게 별 의미가 없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그저 알게 하는 데 그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싶다. 이게 학문의 핵심이죠. 정치,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역사는 더더구나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요. 지난날에 있었던 것을 정보의 차원에서 많이 아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까지 어떻게 그것이 진행돼서 지금까지 이르르는가 하는 걸 아는 거죠. 이 목적을 위해 나는 여러 가지 방대한 자료에서 값 있는 것을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그렇죠. 단 또한 여러분이 과거란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바란다. 과거 200년 전 과거 그것은 그 과거가 곧 우리의 과거, 다시 말해서 종교인으로서 또는 신학하는 사상가로서 우리가 유래한 과거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가 거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중요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아마도 에로스, 플라톤이 쓰는 헬라어로는 사랑에 해당하는 말이다. 에로스, 사랑. 에로스가 작용해서 이건 보통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건 어느 더 훨씬 더 방대한 뜻이 있습니다. 모든 문명, 예술, 시 이런 것들을 끌어가는 사랑, 능력을 가리켜서 에로스라고 헬라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에로스가 작용해서 여러분이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부산물이지만 나는 그런 에로스를 불러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좀 공부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게 에로스라고 하는 거죠. 지적인 호기심, 탐구,
하려는 열정, 일단 이 에로스죠. 스승이 제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교훈과 가르침의 내용은 이 학생들에게 에로스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신학대학에 다니면서 이러한 에로스를 경험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재미없게 가르쳤거든요. 재미라고 하는 거는 지적 탐구심을 자극해 주는 건데, 그렇잖아요. 알고 싶다. 이런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었던 거죠. 받아쓰기 바쁘고, 시험 치기 바쁘고, 그냥 쭉 어떤 사실들 나열하고, 그렇게 짜증나는 거죠. 짜증난다기보다도 그냥 할 수 없이 공부하는 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몇 년에 태어나서 아버지에 의해서 어떤 법률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일일이 그냥 쭉 공부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그러게 아는 겁니다. 안타깝죠. 어쨌든지 역사의 방향에는, 특히 사상사의 방향에는 언제나 이상의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마련인데, 두 가지 목적이요. 앞에서 말한 그런 겁니다. 과거가 우리와 관계된 거니까 아는 거, 이게 중요하고, 어떤 에로스를 불러일으키는 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된 목적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난날에 일어났던 이 일에 매혹되는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 매혹되는데. 이 목적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보다 중요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체로 그것은 역사 연구의 주된 이유는 되지 못한다. 이 이중의 목적은 특히 우리 자신을, 이중의 목적 나와요. 아까 제가 말한 게 맞는가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이건 맞겠죠? 네, 이 이중의 목적은 특히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려는 주되고 기본적인 목적에 관심을 기울이면 사상의 경향을 만들어낸 개인보다도 사상의 경향에 더 중점을 두게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향이 어떻게 해서 현재의 상황에 일어난가를 알게 될 것이다. 물론 낱낱이 신학자들은 사상의 발전을 가져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뤄질 것이지만 오늘에 이르는 과정에서 큰 전환점을 가져온 사람들에 관해서는 더 충분한 논의가 있게 될 것이다. 사상의 흐름, 한 개인보다도, 역사에 나타난 한 개인보다도 사상의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그 흐름을 가능하게 거기서 어떤 계기를 마련했던 학자들, 위대한 학자들은 좀 더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강의를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면 신학자만 다루는데 그칠 수 없다. 우리는 철학자에 관해서도 언급해야 된다. 그렇죠? 신학과 철학이 서양에서는 같이 맞물려서 들어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철학자들이 당대 신학자들보다 더 중요한 구실을 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 철학이 그리스도교 사상사를 결정적으로 잠식해 들어갔기 때문이다. 종교 철학이 신학의 영역에 들어와서 활동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과학자가 철학자보다 더 중요한 구실을 한 적이 있다. 네, 과학자가. 문학 역시 그리고 음악까지도 칼바르트의 신학사의 경우에는 역사적 발전에 중요한 몫을 맡게 돼. 음악까지도 칼바르트를 해서 거론했는데 그가 모차르트 음악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네요. 모차르트가 신학적인 영감을 얻는데 도움이 됐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칼바르트가 19세기 신학사라는 그 예쁜 책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철학사를 다루는데 심지어 음악까지도 다루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크게 흥미를 가졌으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19세기 신학사라고 하는 책이요. 독일어로 여기 나왔네요.
칼바르트, Die protestantische Theologie in 19. Jahrhundert. 19세기에 프로테스탄트 신학입니다. 스위스 쭈리히에서 에반겔리셔 펠라 복음 에반겔리시 출판사 1952년에 나왔습니다. 그게 1959년에 영역이 됐네요. 우리나라 말로 아직까지 번역이 안 됐을 겁니다. 이 번역이라도 우리가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데 이 번역도 시원치 않습니다. 이걸 원서로 다 읽어내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thought, 프로테스탄트 사상 from 루소 to 리첼, 루소로부터 리첼에 이르기까지 프로테스탄트 사상 의역을 해서 번역 제목을 붙였네요. 불행히도 영어판에는 독일어판의 절반도 못 되는 11장만이 들어있다. 네. 나중에 다시 보충해서 번역되다고 옮기니까 이게 적었네요. 가령 칼바르트가 철학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마음에 두고 그렇게 했다면 나는 확실히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칼바르트하고 철학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그걸 다 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생각과 나 자신의 생각이 같은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본보기로서 바르트의 이 책을 추천한다. 철학적인 바탕을 두고 신학을 했다고 하는 점에서 같은 길을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철학자, 과학자, 문학자를 다룸으로써 신학의 서클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철학, 과학, 인문학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때에 신학이 가능한 거죠. 19세기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가야 할 또 하나의 경계가 있다. 우리는 18세기로 때로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현대 정신의 원리는 19세기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 원리가 르네상스의 모두 위대한 사상가들 15세기요. 가들 안에 또는 17세기 위대한 과학적 체계 안에서 뉴턴 뭐 이런 사람들이요. 체계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원리가 신학에 대한 비판으로서 넉넉히 확립된 것은 비로소 18세기에 이르러서였다. 그 이름값을 하는 모든 대학은 18세기의 사상가들에게 그리고 정통주의나 경건주의 전통에 대한 그들의 근본적인 비평에 의존하고 있다. 근본적인 비평. 예를 들자면 종교는 오디푸스 컴플렉스의 반영이다. 이렇게 하는 거 말이에요. 그런 비평 말이죠. 기독교는 집단적 노예주의 현상이다. 라든지 막스가 말한 것으로는 민중의 아편이다. 역사를 무시하게 만드니까 아편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쟤는 신은 죽었다. 우리가 죽였다. 기독교가 말하는 것 신은 참된 신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근본적인 비판이 정통주의와 경건주의에게 가해진 거죠. 18세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30년 전에 나처럼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다면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18세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단순하다. 미국은 18세기에 대한 낭만주의 반동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다. 18세기에 여전히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경건주의가 유럽에서 크게 활동했을 때입니다. 로만티시스트 리액션, 낭만주의 반동이요.
낭만, 로맨틱하다고요. 낭만. 이게 뭐 감정이죠. 그냥 낭만적이다 단순히 그런 뜻으로가 아니라 실체를 그 감정에서 찾으려고 했었던 운동입니다. 그거를 미국에서는 건너뛰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는 18세기와 굳은 관계가 맺어 있다. 그래서 내가 정통주의와 경건주의 신학에 대한 비판을 나왔던 18세기 여러 원리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때 나는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게 될 것이다.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1970년대, 80년대 교회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하네요. 비슷한 거죠. 우리는 또한 19세기를 넘어 20세기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20세기는 특별한 세기입니다. 두 번의 세계전쟁이 있었습니다. 까닭은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사건들이 최근 60년 동안 일어났기 때문이다. 20세기 60년이요. 말이 난 김에 이제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언급하는 게 좋겠다. 아돌프 폰 하르낙에 의해서 고전적으로 재현된 자유주의 신학의 끝남. 하르낙에 의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끝났다고 하는군요. 자유주의 신학은 말 그대로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렇게도 말할 수 있긴 있습니다. 일단 그 종교적 억압, 권위주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런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에 초점을 둔 신학을 가리킵니다. 실존주의적인 관점의 전면적 대승. 전쟁이 전쟁 중 혹은 전쟁이 끝나면서 세계전쟁이 끝나면서 이제는 실존주의가 대세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신정통주의, 이건 아까 말한 정통주의가 아니라 신정통주의라고 해서 종교개혁 신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더 근원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유럽에서는 위기신학으로 불리는 정통주의 재현 따위가 것이다. 위기신학, 텔러지 오브 크라이시스 이거 불리는 정통주의의 이건 정통주의 아닌데 위기신학이 신정통주의 딱 같은 흐름입니다. 이제 위기신학으로 불리는 정통주의의 재현이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요. 신정통주의, 위기신학, 또 말씀신학, 변증법신학 이런 것들이 바르트를 중심으로 한 20세기의 개신교 신학 운동이죠. 알았습니다. 신정통주의나 위기신학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변증법적 신학으로 불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렇게 불리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디알렉틱 이데올로기는 방법론이니까 이제 관점이 다른 거죠. 사실은 변증법적이라기보다도 반변증법 때문이다. 이건 반대라는 겁니까? 아니면 반토막이라는 반입니까? 정확하지 않네요. 이럴 때는 한자로 적어 주셔야 되는데, 아니면 원어를 붙이든지요. 변증법적이라기보다도 변증법적이 됩니다. 이게 반이 그러니까 반쪽이라는 건지 반대한다고 하는 거죠. 안티인지 셈인지 셈이 반, 안티. 셈이는 반쪽이라는 거고요. 안티는 반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변증법적 이건 정반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 원리인데 반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20세기 60년 동안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60년 그 이후는 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신자유주의라고 불려도 좋을 만한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요. 이게 뭘 가르치는지 이것만 보고 모르겠습니다. 이들 네 가지 운동이 20세기에 나타났는데 네 가지 운동이요. 봅시다. 됐습니다. 우리가 이들 운동을 이 강의에 넣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강의에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위한 실존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실존적인 결론.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어야 될 결론이라는 뜻이죠.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한 학기에 소화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프로그램이다. 특별한 관점에서 보다 낮게 말해서 전체에 걸치는 하나의 관점에서 자료를 골라 해석한다면 이것을 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냥 다 다루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하면 맥락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X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Y라는 사람이 나타나 저렇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X 집안 사람들과 Y 집안 사람들이 모두 함께 오늘에 일어났다는 투로 말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역사를 무의미하게 다루는 방식이다. 역사를 다루는 데에는 그리스도의 사생사도 역사니까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사실적인 것이 요청된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역사란 실질적인 사실과 무관하다.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역사란 실질적인 사실과 무관하다. 이상하죠? 역사는 실질적인 사실을 가리키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역사는 사실은 없죠. 해석된 역사가 있는 것 뿐이죠. 물론 역사를 해석하는 데는 사실적인 요소가 있죠. 세월호가 4년 전에 어떻게 일어났다. 그 사실이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탄핵을 당했다. 이게 역사의 사실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역사는 아닌 겁니다. 사실을 저버린다면 역사의 과정이 잘못 해석될 수도 있다. 역사는 하나의 내적 텔루스를 가진다. 이제 그 전체 흐름을 본다고 하는 거죠. 텔루스, 목표라고 하는 뜻입니다. 텔루스란 목표, 어떤 것이 지향하는 목표를 뜻한다. 어느 시대나 다 내적 목표를 가진다. 어느 한 시대를 역사적으로 해석하려면 반드시 내적 목표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된다. 김대중, 노무현, 이 정권을 지나다 다음 10년 가까이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내적인 흐름들이 있거든요. 남북관계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몇 년에 뭐가 일어났다? 아니다. 그거는 필요하긴 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모든 것은 텔루스와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의의를 가진다. 매 순간 수많은 일이 일어난다. 만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두뇌와 마음 안에 있는 소우주적인 사건들까지를 포함한다고 한다면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책들이 다 기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한 시간 동안에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역사 해석은 선택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관점, 무엇이 중요한가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원리에 의존한다. 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려면 그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보기를 들어서 교회사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물론 그때다 보면 그리스도 교회와 그의 신학적 업적이다. 교회사는 또한 서구 문화 그리고 그 문화 활동과 종교의 관계를 포함한다. 어쨌든 역사의 해석에서는 하나 관점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의 해석에는
왜 해석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는지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뭘 가리키느냐 하려면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북한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저 북경으로 가서 북한의 지도자, 중국의 지도자인 시진핑을 만났다. 근데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그 역사 해석에는 하나의 관점이 발견된다.